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사람이 아닌 것들은 안 다루려고 합니다만 짐승들이 자꾸 사람 구역을 침범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짐승들이 사람을 내쫓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요즘 위안부를 온갖 방법으로 모욕하고 범행을 일삼는 김모라는 짐승이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모욕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 궁금하면 매춘을 해봐라, 이런 말을 했던 류석춘, 반일 종족주의라는 해괴한 책을 썼던 이영훈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짐승들이 다 모인 거죠. 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에 동원한 것은 이미 일본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짐승 같은 짓을 벌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짐승 처단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설 선물 준비 못하신 분은 제가 이거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고기 듬뿍 곰탕. 정말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고요. 국물이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이거 선물해도 야, 이런 게 참 이런 선물 괜찮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0개 들어있는 백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것으로 떡국을 해 먹으면 참 좋거든요. 이게 이제 무료 배송으로 39,900원인데 하나에 5,000 얼마 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고기가 듬뿍 들어간 곰탕을 5,000원대에 먹는다면 그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선물하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이거 선물로 추천하니까 혹시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선물하시면 어떨까, 신박한 아이디어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설 선물 많이 준비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정어리몰이 이번에 준비한 선물들이 또 많지요. 레드향도 있는데 아까 어떤 분께서 레드향 직접 드시려고 주문했나 봐요. 근데 7개가 들어있어서 너무 적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12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큰 게 더 좋은 거다 말씀드리고, 홍삼 제품 100년 진고, 또 꿀, 이런 선물도 제 생각에는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설 선물 우리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설 선물 준비하시면 또 좋은 일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익금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홍길동은행에 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쁨 또 보람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량 주문 원하시는 분들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할인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1551-3158 전화 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춘이 지나고 봄 기운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주 훈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주말에는 또 뭐 추워진다는 예보도 있지만 또 봄이 왔을 때 추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말씀드렸는데요. 건양, 맑고 따뜻한 볕이 가득 차고 다경,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새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발하셨어요? 예. 입춘. 오. 짧게 잘라봤습니다. 네, 아주 어울립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새봄에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더 기대합니다. 징글징글한 징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짐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방송에서 사람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참 요즘에 너무 짐승이 많은데 짐승들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짐승들이 차지하는 세상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김병헌이라고 하는 자가 막 하고 다니던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왜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런 시간, 돈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게 참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그런 내용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김병헌이 계속 모욕하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더 사람들 불러 모아서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자가 이런 그 짐승 같은 짓을 벌이는데 거기에 또 뉴라이트인가 뭔가 하는 극우 쪽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자들이 다 모였어요. 완전히 동물농장이더군요. 어제 김병헌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서 올린 글 자체가 역사적 사실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당신 매춘부야 이렇게 경멸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위안부에서 성행위를 거를 정당하다고 아니, 하는 거예요? 일본군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일본군이 어떤 일을 했죠? 성행위를 했잖아요.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그럼 돈 냈어요. 그러니까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거지.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당시에는 성매매가 합법이었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그 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먹이를 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입니까? 뭐 그런 쪽 연구를 자기가 많이 했다고 주장은 하고 혼자서? 있습니다. 예. 뭐 류석춘이나 뭐 이영훈이나 이런 자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뭐 가르치고 이랬던 자들인데 그렇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근본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지는 않는 사람이고요. 혼자 뭐 보니 공부를 뭐 많이 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학문적이나 이론적 근거가 굉장히 박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사실은 뭐 저런 주장을 해봤자 뭐 누가 저런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이게 그냥 관심을 잠깐 받는데 아니면 본인도 뭐 지금 관심을 받게 돼서 좋은 건지 뭐 이참에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 한 15년 전인가 한 20년 전쯤부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거기에 갑자기 출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없었다. 강제성이 없었다. 거기는 그냥 자발적 매춘부들이다. 소녀상은 흉물임으로 철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정의연이라든가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랑 이제 시민들이랑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더욱더 관심을 끌려고 뭐 일장기에 막 일본 기모노까지 입고 오면서 더 도발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그래가지고 도발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막 밀치거나 다소간에 분쟁이 생기면 모욕죄, 폭행죄 이런 걸로 또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또 뭐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연명을 해왔던 정말 이상한 단체인데 요즘에는 이제 위안부 소녀상뿐만 아니라 소녀상이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무슨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 앞에 가가지고도 저런 시위를 하는 아주 목불인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더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보겠지만 본인 생각에 아니 돈 주고 했으니까 합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그걸 저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저자들은 일본에 사과를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행태와 각종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사죄. 독일 지도자들은 지금도 무릎 꿇고 사죄를 하잖아요. 될 때까지 사죄하겠다는 자세. 다시는 독일이 전범국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 근데 저자들은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은혜를 주는데 왜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문제질하냐. 배은망덕한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일본 그거랑 똑같은 말하면서 일장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도 말씀해 제가 저기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 많이 갔었죠. 일장기를 흔들면서 오히려 한일 간의 역사적인 요구하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저놈들한테 이제 기소된 사람들 우리 변론도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일본이 자기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국우랑 내선 일체 이런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근데 저 자들이 언제 창궐을 시작했냐면요. 이명박 때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창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박근혜가 한일 위안부 엉망으로 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창궐을 합니다. 세 번째 윤석열이 아예 나라 일본에 갖다 바치기로 할 것처럼 기시다를 만나서도 빡빡 기시다 오고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창궐을 하고 그때만 평화의 소녀상을 극렬히 공개합니다. 저자들은 뭐 김병현이 같은 자는 학자도 아니죠. 그냥 근본도 없는 극우단체 그냥 이름도 없는 일꾼이었는데 요걸로 이제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오히려 후원금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 스스로가 위안부 강제성을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본인들도 유감이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일장기를 들고 흔들라니까 진짜 가보면 일장기를 흔들고 있어요. 호랑님께서요.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고 저 일 하는 겁니다. 저자와 뉴라이트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는데 그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지 돈 안 되면 하겠습니까? 그래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뭔가 저렇게 해서 돈이 좀 관련돼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런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고 그런 지원금을 어디서 받느냐 이런 것도 물론 그게 밝혀져야지 저자들이 더 이상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할 텐데 저는 사실은 오늘의 이런 망언을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는 법원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류석춘 당시 이제 교수가 연세대 강의 도중에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 라는 발언을 강의 중에 합니다. 그리고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 이 부분을 법원에서 학문의 자유 영역으로 무죄 판단을 해줍니다. 정대협 관련 발언만 벌금으로 선고를 하고 1심 판결부터 대법원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위안부 매춘부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이거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네라고 밀어뒀던 것이 이제 이게 동력이 되면서 지금 김병원도 똑같이 류석준 교수가 한 말이랑 내가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요. 위안부란 단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성노예 피해자로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안부 명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막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신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신대는 한자를 그 뜻을 풀어보면 솔선해서 앞장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 벌러 가는 것처럼 솔선해서 앞장서는 것처럼 그리고 일본군을 위안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노예 이렇게 피해자 쓰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어감이 강해가지고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 쓰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 자리에 이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 다 모였어요. 류석춘 또 이영훈 또 낙성대의 이우연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이 자들이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성노예가 아니라 포주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면서 일본군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노동자였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을 상대로 한 이 공교육이나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유엔은 거짓말한 거를 이제 깨닫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깨달았어요. 박유아도 지금 무죄 나왔지, 나도 무죄 나왔지. 이런 지금 누적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왜 김병원 소장만 대통령이 콕 집어갖고 저 양반을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일종의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근데 그 무죄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신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뭐 강의실에서 재판에 발언한 대해서 거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거? 지금 저거는 억지를 쓰는 거죠. 네. 저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죄송합니다. 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짐승들한테 뭐 무슨 얘기를 뭐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역사적으로 일본도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 유명한 고노 담화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고 일본도 인정을 했고 UN 보고서에도 아예 대놓고 이거는 성노예다 강압적으로 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는 쏙 빼놓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창작을 해가지고 강제성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자기들만의 판타지를 만들고 있는 수준인데 그래서 저런 사람들한테 지금 카메라를 주고 마이크를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저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또 들고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뭐 강제성이 없었다 뭐 심지어 뭐 포주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모욕이고 이제 허위사실적 시행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회가 지금 5.18 피해자분들에 대한 모욕행위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저렇게 모욕하는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분들하고 싸우다가 저 사람들한테 뭐 욕설을 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랑 다투다가 카메라를 밀치거나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법원도 기계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거를 굉장히 좁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 다투다가 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찍으니까 찍지 마라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밀쳐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폭행죄로 지금 유죄가 나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공산주의자, 저런 교수들한테도 지금 법원이 무죄 선고했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건 모욕이 아니다 라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자, 친일 매국노 이건 모욕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야 이 친일 매국노야 라고 하면 당연히 저 사람들한테 야 이 친일 매국노야라고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분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거기도 기소가 됩니다. 다 모욕죄로 유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노가 모욕죄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래요. 그 판사 친일 매국노네. 법원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들과 다투다가 찍지마 하고 카메라를 밀쳐내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행위를 한 사람 시민들도 다 처벌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까지도 국회가 통합적으로 나서갖고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5.18에 대해서는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범죄 그거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걸 같이 논의하다가 하도 저 당시에 극우 세력이나 누리하이트가 창궐해 가지고 그게 논란이 생기니까 5.18 왜곡 처벌법만 먼저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과거 저런 전쟁 범죄 특히 제국주의 군대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는 지원 체계는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들에 대한 왜곡과 음해를 차단하는 걸 아직 못한 거죠. 또 혐오 발언, 이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이런 것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정작 일본도 혐한 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혐오 발언 못하게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금지법을 일본도 만들었는데 아직 대한민국이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적인 입법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강제동원 피해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놈들입니다. 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본 스스로도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유감을 여러 번 인정했는데 물론 그것을 표현하기로 하고 안 하는 거짓말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강제 징집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원래 최소한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도 저렇게까지는 대담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명박 때 누리하이트를 만들어서 일제시대의 임시정부 역사를 지우고 마치 1948년 8월 15일이 우리가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창궐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자들이 창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어렸을 때는 저런 자들 없었잖아요. 앵커님이랑 저희들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 윤석열 이 세 자가 아예 이제 차라리 북한을 때려잡고 일본 와서 북한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계속 일제시대 저항의 역사가 국민들한테 뇌리에 박혀있으니까 그걸 지우려고 공작을 한 거죠. 역사 공작. 그러면서 창궐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하고 역사왜곡 금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처벌법하고. 그러면 법원도 그런 판단을 못 하죠. 예. 또 한 가지 저는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표현,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집단 명칭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특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얼렁뚱땅 뭐 강의실에서 했다. 뭐 집단 명칭이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 부분을 무죄를 준 것이 대법원까지 쭉 직행을 하면서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판례가 변경돼야 된다. 그래서 저자들이 그걸 무죄받았다고 저런 식으로 뭐 기자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거 뭐 판단받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도 뭐 나보다 잘하냐고 한번 제대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병헌이라고 하는 저자는 소녀 사항을 모욕하고 다니면서도 아주 악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녀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기리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또 살아 계셔도 나타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런 사람들 소녀상만 일부러 골라가서 그런 모욕 행위를 합니다. 왜? 모욕죄는 친고죄죠.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저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차분히 너는 딸 없냐? 일제시대 때 뭐 이미 일본도 인정을 했어요. 고노다마를 보면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 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업자의 감언, 강제 등으로 모집이 이루어졌고 위안소 환경은 강압적이었다.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전한다. 그때 당시 우리 여성들의 정조관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야말로 겁탈을 당하면은 자진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정도로 정조를 목숨처럼 지키던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이 돈을 벌러 성매매를 하러 일본에 갔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그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짐승인 겁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참아가면서 버텼던 분들이에요. 그거를 돈 벌러 갔잖아. 돈 받고 했잖아.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짐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난번에 그 글 올린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런 자들은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니까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것을 나가지고 할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이 있다.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한탄을 하는 거죠. 어제 그 집회에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나와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표현의 자유를 마치 무소불위의 방패처럼 휘두르며 피해자를 울려얹힌 폭거를 이제는 영원히 중단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무작정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 짐승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짐승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치를 지금도 막 찬양하고 이러는 자들이 있잖아요. 찬양만 해도 징역을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홀로코스트 관련해서 이걸 처벌하는 법을 만든 나라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EU, 유럽연합도 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량 학살, 잔혹한 범죄, 전쟁 범죄를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축소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독일은 나치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집단 학살을 찬양, 부인, 경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오스트리아 나치 금지법은 나치 조직 설립 부활을 기도하면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 방송 등에서 배포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형입니다. 프랑스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반인륜 범죄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면 1년형의 구금형, 4만 5천 유로 이하 벌금형 이렇게 지금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도 5.18 특별법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범죄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자들이 저렇게 때로 다니면서 아예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보다도 그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입법적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의 파라라고 있어요. 외국인 그 외국 기관 대리인 등록법. 예. 외국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일종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신고하고 등록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람들이 아까 뒤에서 뭐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켓에 한국어가 써 있었습니까? 일본어가 써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본어 피켓을 들고 거기 보면 뭐 위안부 성노예가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일본 보라는 거네. 그렇죠.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본 보라고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외국 정부로부터 돈 받는 거 신고하고 등록해서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옛날에 일본 극우 정권들이 실제로 한국에 친일분자 만들려고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해방 후에도 계속 그래서 일본 문부성 장학금 1호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건 팩트로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어렸을 때 일본은 뭐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였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찬양했는데 그런 자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작정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첩법에 의하면 일본 간첩들입니다. 저자들은. 그러니까 역사애국 금지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를 비호하는 자들은 사실상 일본 간첩으로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암흑화가고 있고 남북 간의 전쟁 나면 일본이 다시 살아나니까 전쟁 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한반도 전쟁 나면 자위대가 한국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 그게 저자들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사실은. 정말 위험한 거죠. 모여라 꿈동사님, 범죄 수익 창출, 친일 매국노 내란 공범들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김박박디라라님, 네 식구들이 일상생활하다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끌려가서 그 몹쓸 짓 당한다고 생각해봐라.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런 그 상식에 어긋나는 미친 짓을 하는 이런 짐승들 빨리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그 뒷 배경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친일 언론 매체들입니다. 이 자들이 자신들이 일제시대 때 부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반민족 언론들이 이런 자들을 보호해주고 은근히 뒤에서 부추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처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짐승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짐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뤘는데 짐승 얘기 나온 김에 상식에 어긋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전환길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참 저게 사람인가 싶은데 저는 전환길보다 더한 자를 어제 봤어요. 김현태. 야, 이건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어떻게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자는 좀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리고 명색의 군인이고 그렇게 대령이죠. 대령까지 올라가서 이제 파면됐지만 그러면 또 육사 출신이고 어느 정도 기본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동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폭동을 하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찔찔찔 짜면서 다 우리는 김용현이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어느 순간 확 돌아가지고 뭐 안규령 대변인이 대단한 테크닉으로 우리 뭐 훈련된 군인들 총기를 뺏으려고 했다고 말을 하지 않나 그러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계엄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짐승도요 주인은 안 묻디다. 근데 이건 뭐죠? 전환길이가 그러니까 이해를 불러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삼성 장군을 선발하는데 이성 장군들한테 질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란입니다 한 사람 한해서만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 장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진급이 안 되셨고 KBS, MBC, 뭐 기성, YTN 이런 건 보기 때문에 군인들 자연스럽게 현재 자편한데 레거시 미디어에 이제 뭐 세뇌되어 있는 꼴인 겁니다.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진실된 뉴스를 좀 많이 봐주시고 특히 전환길 뉴스를 보시면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김기현 변호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쟤 왜 저렇게 됐어요? 쟤들도 레거시라 그러네요. 심지어 KBS도 좌편향. 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자들은 조선일보 폐지운동하는 자들이에요. 조선일보도 좌익이래요. 미쳐버린 거죠. 변호사님 계속하십시오. 아니 예. 김현태 여러 번의 변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최종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707 특임단은 김용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하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으니 선처해달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변신을 합니다. 그다가 이제 최종 변신. 그다가 이제 군을 떠나서 자기가 군을 떠나겠다라고 했지만 파견으로 해외에 나가려고 했다가 그것도 좌절되자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KBS, YTN까지 좌편향된 언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전환길 뉴스를 봐라라고 말하는 이제 적극적인 극우 인사가 됐다고 봐야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제 앵커께서는 이제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더 정리를 잘해 주셔서 금수만 또 못한 자들이라면 금수만 또 못한 놈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자들이 금수만 또 못한 금수도 이렇게는 안 하죠. 야, 김현태 그 보니까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후원 많이 이제 돈맛까지 봐버렸네요. 이제 이러면 앞으로 얘가 이제 전환길 2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극우 세력의 이제 일종의 뭐랄까 전환길하고 정광훈밖에 없었는데 한 명 늘어나는 거죠. 늘어났죠. 대련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육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체를 하든지 근본적으로 한 육사의 교육을 정말 근본적으로 다. 뭐 육사라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사 출신 훌륭한 장군 저런 짐승들이 저런 자들이 어쨌든 소수라도 윤석열이나 김현태 같은 자를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찰해 봐야. 아니 저는 김기현 변호사님이 조금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는지. 다 아시다시피 김용현한테 이용당했다고 눈물의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에는 상당한 협조를 또 초창기에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바꾸면서 정확한 지시를 듣지 못한 것 같다, 뭐 곽종근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시점이 국회에 몇 번 출석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싹 바뀝니다. 정확하게는 아마 그때 국방위에 누군가가 그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랑 뭐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를 뭐 외국의 파병 군대에 파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뭔가 그 어디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돌아서게 되거든요. 근데 군인 신분에 있을 때는 최소한은 자기가 뭐 입을 닫고 뭐 말을 잘 안 하고 요런 정도에 머무르다가 최근에 이제 징계로 징계위가 이거 파면이 되니까 그 무렵쯤부터는 이제 그 안규령 대변인 이야기라든가 오늘 뭐 이제 전한길 뉴스 이렇게 그냥 완전히 흑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저도 어떤 사람인지 뭐 군인분들한테 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썩 그렇게 군인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예.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도 그런 저자도 지금 이제 재판 있더라고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속이 안 되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석연치가 않아요. 초창기에 이 사람이 기소가 됩니다. 작년 한 2월 정도에 그렇죠. 예, 기소가 되는데 그 국회를 침탈한 그 부대가 707 그러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부대를 보내던 장군들 뭐 이진우, 뭐 여인영, 곽종근 사령관들은 다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본이 저는 거기에 굉장히 안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들까지만 구속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뭐 이걸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령이니까 장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마도 거기에서 빠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아마 이 사람이 간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입을 열면은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뭔가 그 당시에 수사기관들하고 일종의 뭐 플리바게닝 아닌 플리바게닝 같은 거를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혹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김용현이한테 악용당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울면서 가짜 눈물이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자는 구속까지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속아버렸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일종의 2차 내란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여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요. 너무 끔찍합니다. 극우 세력 중에도 가장 극단적인 용어만 씁니다. 지난 1년간 적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회를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 민주노총이 비우에 있는데 민주노총이 간첩이 많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이 내란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북한하고 연계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전환길이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장을 하는 수준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이제 내란 특검 끝났으니까 이제 검경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제가 촉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뭐 민노총뿐만 여러 군데서 다시 고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 대응을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뒤에 뭐가 있는 거죠. 한때는 이제 파키스탄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쪽으로 뭐 무관인가 가려고. 그것은 뭐 이걸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런 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이제 조금씩 내란 세력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 사람은 보니까 군인 시절부터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몸만 챙기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악어의 눈물을 하면서 그렇게 회견을 했던 것도 뭔가 내란이 실패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회유를 당해가지고 다시 지금 전환길한테 붙어 있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나는 살아야겠구나, 나를 살려줄 때는 여기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김경임님, 김현태 엄마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드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오늘 동물농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하상이 결국은 감치가 됐지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이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권우현. 이자는 이하상보다도 5일을 더 처분을 받았어요. 20일. 왜? 판사 모욕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제 김용현 재판이 있는데 안 나와. 왜?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재판이 있는데 계속 안 나와도 되나요? 뭐 변호인이니까. 예. 변호인은 뭐 나오든 말든. 예, 뭐 자기 마음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나올 가능성이 그런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법원 내에서는 법원의 경위의 도움을 받아서 신변을 확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 신변을 확보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고 신변 확보를 하도록 경찰에 그 부분을 지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승수라고 또 김용현 변호인이 있잖아요. 여기도 감치 처분돼 있습니까? 아, 거기는 아닌 걸로 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가 한편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 감치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자도 빨리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모양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관이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해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내린 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대면서 감치를 집행했다. 이진관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진관이라는 이 판사, 유사 판사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자들이 이제 법을 아는 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입장이 뭐 저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뭐 일정 부분 자신들이 이제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있는데 수그리고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신들이 이제 그런 모든 여태까지 쌓아왔던 뭐 이하상 응원하는 그런 입장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들이 뭐 실제로 이하상이라든지 권우영 변호사도 곧 감치가 실제로 집행돼서 나오면은 저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대한변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 소란으로 감치가 결정이 된 게 작년 11월 1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한변협에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심지어 보수 변호사들도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저자들을 규탄하더라고요. 같은 변호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시국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 사람들은 옹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거든요. 그 시정 잡배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아까 그 짐승 그 위안부들을 하는 그것도 봤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도대체 뭘 노리고 할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뭐 정치를 하려고 오는 건가요? 적어도 법적인 어떤 목적, 뭐 무죄를 받겠다든가 뭐 이런 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닌 건 확실하고.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은 금전적인 목적 이걸 동기로 하는 거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당연히 보수 변호사들 저 사람들을 그 변호사로 취급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을 몰라요. 가만히 보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감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항고했거든요. 기각됐어요. 예. 지금 또 뭐 아마 특별항고나 재항고까지 한 모양인데 기각될 겁니다. 그러면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지겠죠, 자기들이. 그럼 법원의 소송 비용까지도 물어내야 될 것이고 저는 법원이 저 사람들한테 민사소송 끝나면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라고 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겠다고 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치 집행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항고로 하는 겁니다. 우리 저 1심이나 2심 판결이 났을 때 집행정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판결에 대해서? 없죠. 예. 법원의 재판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거 자체를 지금 이 사람들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행정법 교과서의 기본에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 변호사는 맞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여성은 지금 독방에 갇혀 있다 그러죠? 네, 독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독방에 갇히니까 막말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럼 뭐 합방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본거방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인가? 보내주죠 뭐. 헌거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네. 거기서 경험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보통 다 독방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독방으로 하면 이건 특혜거든요. 근데 특혜를 받아놓고도 요구를 했다는 건 이제 근본이 나쁜 자들인데, 그러니까 저 김병현, 김현태, 이하상, 권오현, 유승수 이 자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 자들을 지금 영웅놀이를 시키잖아요. 전환길, 정강훈 류예요. 후원금 많이 들어옵니다. 다 계좌번호 올려놨고요. 그 가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분명히 고성국이랑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천 요구했잖아요.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김현태를, 무슨 이하상을 지방선거에 또 총선 때 뭐 비례대표로 요거까지 후원금, 그러니까 극우 코인, 그 다음에 극우 정치, 이런 계획을 이 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력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정말 2차 종합특검에서 이 자들이 제일 못 다룬다면 이제 내란특검에서 이첩받은 검경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될 일이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요. 예. 그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은 비례의석을 주지 않는 선거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일반적으로라면은 이제 소수 정당이나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거니까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간단하지만 뭐 강력한 그런 논리로 빠르게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면은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거라면서 우려대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아직 이런 이하상이나 권오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조항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국회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당히 좀 우려되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예. 강경보수 헌법재판관 두 분이 그런 의견을 낸 게 눈에 더 띄더라고요. 이게 이제 군소 진보 정당이 낸 건데, 그분들이 이건 이렇게 이혼 판결하면 안 된다. 왜? 자기들이 강경보수인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전환길류, 정강훈류가 완전 보수를 망치고 있는데 내심 그런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보수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이 자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악용된다. 그 두 분의 설신은 제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짐승 시리즈 한번 쭉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짐승인 것도 같고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진작에 윤석열은 참 모자란 자, 윤석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했던 가증스러운 사람들, 그러면서 쭉 꼽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최고로 꼽았는지? 저는 한덕수보다 더 가증스러운 사람을 조태용으로 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덕수는 나중에 꿈뻑꿈뻑 했잖아요. 총리를 2번이나 했던 자입니다. 정권을 바꿔가면서 온갖 좋은 자리는 다 갔던 자입니다. 그러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직을 해왔던 자들은 사실은 국민 세금 도둑놈들입니다. 그런데 조태용은 외교관 출신이죠. 국정원장을 갔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내란의 자세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한테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뭐 여인영한테 받아가지고 다 뭐 체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조태용이 미국에 가고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홍장원이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비상국무회의 할 때 조태용이가 있었죠? 예. 조태용이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문건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본인이 모르는 척 이렇게 있다가 홍장원 차장이 와가지고 다 잡아드리라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다 알면서 내일 얘기합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홍장원 차장을 엮기 위해서 막 그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이런 범죄 행위를 했던 자거든요. 그리고 김건희하고도 이렇게 저렇게 연락도 통화도 하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그래 놓고는 뭐 양심을 걸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던 자가 바로 조태용이 올시다. 저는 그래서 가증의 끝판왕이라고 칭합니다. 나 이런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음험하고 비겁하고 악랄한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재판 시작이 됐는데 그 변호인 측이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다 밝혀내야 진짜 재판이죠. 그 발언을 들어보시죠. 검사가 주장한 그러한 상상을 기반으로 만약에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별도 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건지조차 그러한 점도 불분명합니다. 저는 저거 그 변호인이 말을 참 잘했다 싶은데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발언자들 자꾸 설치니까 저렇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소극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면은 최소한의 자신들의 그 지위를 활용해서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진관 판사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도 판시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거기로 기소를 해야 된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조태용 변호인 측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특검의 고뇌가 좀 있기는 해요. 왜 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으면 당연히 좋죠. 예. 네, 좋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 사람이 최소한 내란을 알고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서 뭘 좀 도와줘라 라고 했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우리 내란 이거에 찬성합시다는 발언을 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사에서 그런 정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섣불리 기소를 했다가 괜히 또 무죄가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고심이 담긴 기소가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조태용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예. 구속 기소돼 있는데 조태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명예를 걸고 이야기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앞에 홍장원 차장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앞이 아니고요. 그 다음인가요? 재판관님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와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예. 그 제가 이제 궁금하죠. 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이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저는 뭐 도와주라고 했다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저는 이제 듣던 얘기고 또 비상계엄하에서 방첩사를 우리가 도와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뭐 놀랄 일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께서 1차장한테 전화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어떻게 하다 대통령 전화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고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뭐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좀 저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조태용은요,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의 넘버원이죠. 그런 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의 과장이나 뭐 국장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야야야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넘버 2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음에 이야기하자. 저는 저 상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정말 궁금해요. 조태용은 왜 그랬는지, 또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또 전화를 했는지. 이건 참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조태용 왜 저랬을까요? 일단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추측에 기반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덕수랑 비슷한 꼴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료 출신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1순위. 내가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예, 이거죠. 자기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잘못된 일을 눈에 보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거나 막 그런 것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은 아마 이 내란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뭐 의문이랄까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가담도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홍장원처럼 제지도 하지 않는 그런 기름장어 같은 모습을 그냥 보이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지금 저 조태영의 발언만으로도 저는 부작위를 통해서 내란을 가담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비상계엄 하에 국정원이 방첩사를 도와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거예요. 비상계엄 하에 국정원은 방첩사를 도와야 된다. 이 이야기는 들었던 얘기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것만으로도 비상계엄 하에는 국정원이 방첩사를 도와야 된다는 인식 하에 비상계엄을 돕고 있었다는 그런 게 되는데 왜 저게 저는 중요임무 종사자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한 번 더 전화한 거는 윤석열이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자기가 직접 전화하면 더 빨리 일이 되겠지. 감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이 일을 조금이라도 지체할까 싶어서 당장 이 일을 되도록 하는 블랙으로 불리는 홍장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태용 평소 태도가 어물쩡거리니까 윤석 입장에서 조태용이 이놈한테 하면 또 어물쩡할 수도 있잖아요. 느릿느릿.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로 알려진 홍장원이한테 싹 다 잡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일까요? 나는 뭔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면 김건희하고 이제 그렇죠. 홍장원이 아니죠.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태용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조태용이는 V0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조태용이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죠. 국정원장은 지기도 그랬고 해참가도 그렇고 저런 발언도 방첩사를 지원해서 체포를 자기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자잖아요. 비상계엄하에는 그게 그런 주요 도와줄 일이 종사죠. 있었다. 방조는 그냥 모른 척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자백을 하잖아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홍장원하고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체포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부정하잖아요. 뭐 지렁이 글씨니 뭐니 하면서 그 전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분명히 조태용이 있는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했고 조태용은 그걸 국회에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안 했고 문건도 주고받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조태용한테 그렇게 해놓고도 홍장원한테 다시 지시를 한 이유 이건 참 궁금해요. 명백한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알겠습니다마는 윤석열이 조태용 그날 밤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미국 가셔야죠. 왜냐하면 조태용이 그날 미국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원래. 예. 가기로 돼 있었고 그렇다면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어쨌건 내란이 성공을 하면은 미국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러이러하 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 원래 뭐 박정희 때도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미국에다 설명을 했듯이 그런 것처럼 그 설명하는 사람으로 조태용을 쓰려고 윤석열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조태용은 미국 가서 이제 한국에 없으니까 그럼 국정을 누가 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장원 1차장이니까 당연히 그 대행을 하잖아요. 원장 대행을.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를 잡아들이고 하는 그런 국내 업무는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시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주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태용한테 당장 뭐 구체적인 뭘 시킬 건 없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조태용한테는 그 일을 맡기고 홍장원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했는데 아마 그렇다면 왜 조태용을 통해서 홍장원한테 지시를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곽종근한테도 전화해서 막 직접 전화해서 막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홍장원이 조태용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조태용을 거쳐서 가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니까. 예. 여기서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영웅본색 있는 날 여러분 아시죠? 오늘 밤 8시입니다. 최재형 목사님하고 이병철 변호사 함께 조태용 문제 그리고 그날 내란의 밤에 윤석열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번 내란에 더욱 깊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8시 영웅본색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7시 반에 창을 열어놓겠습니다. 지난번에 7시 반에 열었더니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 7시 반에 창을 열어놨더니 여러분들 들어와서 많이 의견 나눠주시고 그래서 활발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와 최재형 목사님이 함께하는 영웅본색 오늘 밤 8시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이 어제 국회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살로 낮추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격세지감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거 연령 낮추자고 그럴 때 그냥 막 반발하고 막아댔던 게 저 당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70대하고 비슷한 지지층 보이고 막 이런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안익걸 소장님 16살로 낮추면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짜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장동혁 연설 중에 저는 정말 최악의 연설했는데 쿠팡 앞잡이 미국 앞잡이라는 걸 그냥 앞에 내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쿠팡과 미국이 잘못해도 무조건 이재명이 잘못했대요. 그것 너무 황당한 연설인데 그래도 저희는 예전부터 이제 아동 청소년까지 이제 권리를 확대하자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들어줄 만하긴 했습니다만 그 의도가 너무 빤해서요. 몇 년 전이 아니라 앵커님 불과 몇 달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교가 정치판 된다. 전교조가 얘들을 세뇌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던 자입니다. 만 18세도 극렬히 반대했고요. 이 자들 때문에 겨우 된 거죠. 그랬던데 딱 정말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10대, 20대가 우리 편입니다. 투표권 주시죠. 접전제 유리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참으로 경박하고 비열한 행태입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까지는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투표권을 주는 게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 그 인권이나 참정권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이기도 하니까 오케이 오히려 이건 저는 받을 건 받고 그런 야박한 형태, 경박한 형태는 참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10대, 20대들이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적 진출이나 사회 경제적 어떤 신분이 지금 불안해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거지 정작 투표되면 전한길이나 정강훈 같은 쓰레기 세력이 지배하는 국힘당을 찍을 일은 저는 이 많지 않을 겁니다. 16세 선거 연령 인하도 지금 자꾸 뭐 시선 돌리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는 또 배현진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제주 한동훈계를 다 정리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한동훈계를 싹 정리하고 이제 고성국을 완전하게 당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저는 그 고성국이 주장하는 전두환, 노태우 사진 걸기, 윤석열까지 쭉 박근혜 쫙 걸어서 그 당의 정체성이 정말 내란당이다. 우리가 내란당이라는 말을 왜 못해? 내가 내란당이다. 이런 거 주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당명도 바꾸는데 사진 싹 걸고 내란당으로 그냥 바꾸십시오. 네. 아니 배현진이야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쳐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확실히 지방선거에는 관심 없고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는데 이러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미 다 포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방선거에서는 뭐 이기기 쉽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지선 끝난 다음에도 이제 내가 대표직을 계속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오직 요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지금 달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야 되겠다. 이런 행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벌써 또 63% 나왔던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는 거거든요. 실수 안 하고 당 안팎에서 어떤 개혁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최근에 뭐 논란 같은 거 조심하면, 그러니까 아마 장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가고 지방선거 참패하면 쫓겨나거든요. 비대위 나오고. 근데 친한계를 싹 정리하면 지방선거 패배에도 그동안 친한계가 분탕질해서 우리가 힘들었다.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표를 분산시켜서 우리가 힘들었다. 이러면서 당권을 장악해서 윤어게인 당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고도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세상에 지방선거 5달 이제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머릿속 둘 리가 없죠. 아예 극우정당, 극단정당, 윤회견 정당으로 면모를 완전히 일신해서 똘똘 뭉쳐서 가자. 이렇게 작정을 짠 것 같아요. 오히려 선거조도 안 쫓겨나게. 우리 한동훈이 막 창당하고 출마하고 이러면은 장동영 대표 쪽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네. 빌미가 되잖아. 쟤들 때문에 졌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배현진과 국힘당 얘기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님, 진거리 형님은 언제나 핵심을 찔러요. 아이고. 그러셨고요. 보수형님 TV님께서 국회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통과 이렇게 속보를 보내주셨는데, 본회의는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속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안부를 모욕하면 형사처벌하는 거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작년에 검정고시 합격한 저희 직원이 정의리원 여러분의 응원으로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유,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지는 새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